근데 너무 어려워. 자, 다 불러줄 테니까 채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다 퍼주시고 빨리 앉아. 자, 1번부터. 자,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다음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다음 9번에 3번, 10번에 1번. 선생님 3개밖에 맞은 게 없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1번에 1번, 좀 빠르게 볼게요.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그 다음에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자, 맨 앞에다가 맞은 개수 써주시고요. 숙제랑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숙제랑 결과 함께 분석할게요. 이건 안 했어. 3번 아니었나? 3번에 3번. 아니 몇 번을 불러줘 답을. 틀렸는데 지인이가 물어봐서 7번은 지금 7번에 몇 번? 소연이 누가 다 맞았잖아. 소연이. 오. 아, 와. 이게 괜찮아. 멋지다. 아니, 3개 맞았다고. 열문 되나? 아, 제일 예쁘다고 이러는데. 쓰는 걸 너무 써. 다음 시간에 할까? 근데 이거 모의고사 쉬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쉬운 건 아니죠. 중학교 2학년 알반 기준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너무. 모의고사 자체가 중학생한테 쉬운 건 아니겠죠. 왜냐면 어쨌든 건 고1 수준 모의고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고1 3월 모의고사예요. 이거요? 네, 아, 그거 디지털 잘하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원래 난이도 근데 이거 백지 테스트는 없죠. 이거 채점. 아니 근데 여기는 또 왜 듣기 안 써? 또는 아닌데 어쨌든 간 저 시간이 남을 줄 알았지 않아요? 뭐라고?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진짜 남을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해볼게요. 응, 잘했어. 한 번은 써봐야지. 어유 이건 뭐 거의 걸레가 됐네. 걸레가 책이 거의 걸레장이 됐어. 뭐 낙서하고 아주 그냥 나도 이거 중간에 다 뜯겼어. 내가 한번 찍어서 또 뜯긴다. 네? 그렇네. 괜찮아. 아유 그냥 뭐 이렇게 낙서가 많이 돼 있어. 수학 뭐 수학 계산 써 있고 씨. 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쌤. 수학 계산. 모르. 이거요? 비교적 잘.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아 결과요? 봤어요. 아 그래요? 단위상은 맞았네요.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빨리. 오늘은요 그 준비한 컨텐츠가 지난번이랑은 조금 달라요.
지문 해설 자체는 한 2개 정도만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정규 수업에서 이제 어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되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게 고등부에서는 이렇고 고등부에서는 이렇고 이런 걸 되게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부 어법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쌤, 저희 아직 고등부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중등부 어법 풀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등부 어법 풀이법을 알면요 중등부 어법은 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가지만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대입화학에 대한 걸 좀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법 문제, 이 고등부 수준의 어법 요거를 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정을 다 상세하게 써놨어요. 참고로 이 PPT가요 한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다 상세하게 이제 쓰느라 좀 이제 되게 양이 많은데요. 그 이제 오늘 배운 거를 바탕으로 제가 퀴즈를 또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가르쳐 준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풀이 과정을 맞춰서 쓰시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맞추셔야겠죠? 그래야 문제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빈칸과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학과 그리고 어법 이렇게 2가지 유형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주제인데 사실 굉장히 쉬운 유형이었거든요. 이제 3점짜리가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대입화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논리적인 근거로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대입화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선 대입화학이 뭔지조차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대의라는 건 말 그대로 큰 뜻이죠. 즉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 제목, 뭐 요지, 주장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걸 우리가 대입화학이라고 해요. 이제 묶어서. 자, 그럼 대입화학을 문제 풀 때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 지난번에 제가 빈칸 문제 풀 때 한번 말해줬던 건데요.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소재. 자, 소재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글을 쓰기 위한 재료가 무엇이냐 이걸 소재라고 합니다. 그럼 소재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글의 초반부에서 나와요. 글의 초반부에 우리가 한 문장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얘가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주제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요. 이 소재를 가지고 결국에 뭔 얘기를 했느냐가 주제예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명인데 내가 만약에 분필이라는 소재를 줬어요. 이게 이제 글 쓰기 위한 재료야.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자유롭게 분필에 대해서 글을 써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분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분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분필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분필을 누가 발명했는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분필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분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도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뭐다? 주제라는 겁니다. 주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글을 읽던 간에 첫 문장이 핵심이에요. 첫 문장. 첫 문장을 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소위 말해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으면서 글의 소재, 만약 가능하다면 주제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을 한번 바로 볼게요. 첫 문장만. Noise in the classroom. 자, 교실 안에서의 소음이 has negative effects 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ability.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수거입니다. have effects on. 이게 한 세트예요. have effect on. 그래서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근데 사이에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교실 안에 소음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뭐에다가?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니까 의사소통 패턴이죠. 그리고 또 뭐에? The ability,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에? To pay attention, 집중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첫 문장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첫 문장에서의 소재가 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소재가 뭔지 좀 헷갈린다 하면은요, 팁을 하나 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가 먼저 있어요. 주어. 교실 안에 소음이에요. 근데 교실 안에 소음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파악할 때는요, 이거는 이제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어를 먼저 보시고요. 주어가 좋냐 나쁘냐 이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장 1단계예요. 가장 1단계. 자, 그래서 교실에서의 소음이 일단 주어로 나왔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쁘다는 얘기 나왔죠. 일단 이게 이 글의 소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 교실에서의 소음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이거예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을 쭉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첫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미 교실에서의 소음이 안 좋다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글을 읽는 법을 알려줄게. 이제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으니까 교실에서의 소음이 안 좋구나. 교실에서의 소음이 마이너스래, 안 좋은 거래. 이걸 파악했어. 첫 문장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이후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반전 표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야. 반전 표현. 됐어? 그러니까 반전 표현의 대표는 뭐예요? but이잖아, but. 그렇죠? 그래서 however, yet, but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 그러나에 해당하는 표현. 이거를 찾아보는 거야. 됐어? 만약에 반전 표현이 나온다면요. 그 반전 부분이 주제가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반전이 안 나왔어. 반전이 안 나왔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첫 문장 있죠? 요 내용.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문장씩 확인해 볼게요. but이나 however, yet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석 안 하고 그냥 볼게요.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어쩌고. 없네요. 초반부만 보면 되죠? 없어요. 그 다음 문장. Some researchers found that 어쩌고. 없네요. but이나 however, yet 없어요. 또 다음 문장. 보면은 research with all the children 어쩌고. 없네요. 여기도. 그 다음 문장. Reading and math test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어쩌고. 없네요. 그러면 but이나 however, yet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나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렇죠. 얘가 주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읽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문장을 읽고 교실에서의 소음이 안 좋은 거구나. 그럼 계속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올까? 아니면은 반전이 나올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반전 표현이 있는지를 쭉 찾아보는 거야. 이거 쭉 훑어보면 되잖아요. 오래 안 걸려요.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but이나 however, yet 있나 없나 찾기만 하면 되니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 교실에서의 소음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겠구나. 이게 이 글의 주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확인 작업만 하면 됩니다. 확인 작업. 됐어요? 그냥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이구나. 이게 진짜 맞는가 아닌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부터는요. 빠르게 그냥 대충 읽어도 돼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반전이 없는지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글을 빠르게 읽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빨리 볼게요. 따라서 놀랍지 않아 어떤 이제 컨스턴트 익스포저니까 지속적인 노출이에요. 뭐에 대한 노출이냐? 소음에 대한 노출이랍니다. 자, 소음에 대한 노출 나왔네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소음에 노출된대요. 근데 소음은 뭡니까? 안 좋은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안 좋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지금 주어 자리가 뭐야? 소음에 노출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안 좋은 말 나와야 된다고. 안 좋은 말 나오는지 볼까요? 아이들의 academic achievement와 관련이 있대요. 아이들의 성취와 관련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라고 하네요. 부정적인 영향. 안 좋은 말 나왔네요. 됐어요? 그럼 확인했죠? 교실 내 소음이 안 좋다는 내용 나왔죠? 그러면은 확인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볼게. Some researchers found that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말해주자면요. 몇몇 연구원들이 뭐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아, 뭔가 연구라는 내가 여기 써놨는데요. 연구, 실험, 조사, 통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나오면요. 그냥 예시예요. 예시. 됐어? 다시 한번 이 예시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소음이 증가했더니 학습력이 떨어졌다. 반대로 소음을 낮췄더니 학습력이 증가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가? 밑줄 치는 부분 한번 볼까? reduce noise 보이죠? 자, reduce noise니까 뭐예요? 소음을 감소시켰대요. 자, 소음이 감소됐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성과가 improved, 높아졌다. 나왔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라고. 빠르게.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제 내용과 변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읽었을 때 교실에서의 소음이 안 좋다가 주제였잖아. 여기에서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죠? 자, 넘어갑니다. 또. 자, 계속해서 research 연구 얘기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예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noisy schools or classrooms래요. noisy래요. 이번엔 소음이 있는 환경이야. 자, 소음이 있어. 그럼 뒤에 어떤 말?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나와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perform, 수행하는데 below래요. below가 뭐야? 뭔가? 아래잖아, 아래. 이하잖아요. 이하로 수행한대요. 소음이 있으니까 이하로 수행한대. 안 좋은 말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이러고 끝났어.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내용이었어요? 계속 이 내용이었어요. 됐어?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소음이 올라가면 성과가 떨어지고 소음이 적으면 성과가 올라간다. 계속 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5개 보기가. 자, 그럼 일단 주제를 고를 때 핵심 키워드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소음과 성과라는 키워드예요. 소음과 성과. 맞아요? 소음이 증가하면 성과가 떨어지고 소음이 낮으면 성과가 올라가고. 됐죠? 결국 소음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네. 맞아요? 소음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소음이라는 게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가 주된 내용이었고 소음이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소음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요. 됐어요?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소음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근데 2번에 소음이라는 게 없어요. 뭐 디자인 얘기하고 있어. 디자인 아예 상관도 없는데. 땡. 3번은 소음에 대한 거 일단 나왔죠? 일단은 패스. 4번 다양한 종류의 읽기 활동 전혀 상관없고요. 5번은 Modes of reading in improving writing skills. 이게 뭐 글쓰기 뭐 기법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2번, 4번, 5번은요 왜 틀린 거냐면 아예 글의 소재부터가 달라요. 아예 딴 내용이요. 3번이 그나마 noisy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3번이랑 1번을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2, 4, 5 중에서 답을 골랐다면 글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이나 3번으로 만약 골랐다. 3번으로 만약 골랐다면 그나마 이해합니다. 그나마. 자, 3번을 보자면 noisy class니까 소음이 있는 수업을 통제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소음이 있는 수업을 통제하는 방법?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통제해라, 저렇게 통제해라. 이런 내용이었나요? 아니죠. 소음이 다시 한번 보다 성과라는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와요. 두 번째 키워드. 그래서 1번만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제가 이걸 해설을 하면서 문장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해석했나요? 그렇게 안 했죠? 제가 꼼꼼하게 해석한 건 첫 문장밖에 없었어요. 첫 문장은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 내용 파악하고 반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반전 표현이 없으니까 빠르게 읽으면서 확인만 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찾은 거죠. 그래서 소음이 있으면 어쩌라고, 소음이 없으면 어쩌라고 이것만 찾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가 총 45문제거든요. 제한 시간이 70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듣기가 17문제고요. 그리고 독해가 28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45문제야. 근데 듣기가 보통 몇 분이냐면 이 17문제가 20분 정도 걸려요. 60분. 그러면 이제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면요. 1분 46초 나옵니다. 한 문제당 풀이 시간.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요. 마킹이 포함된 시간이에요. 마킹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에 풀어야 되는
시간이 1분 30초. 1분 30초. 마킹하는 시간 뭐 이런 거 확인 뭐 이제 답 밀렸으면 안 되니까 또 확인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한 문제당 1분 30초. 이 문제를 하나 푸는데 1분 30초 내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하프 모의고사가 총 10문제인데 제한 시간은 25분 줬잖아요.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준 거. 원래는 1분 30초면은 이제 그 90초죠, 90초. 그럼 이제 10문제니까 900초예요. 그럼 900초면은 몇 분이냐? 15분인가? 아니야? 15분이죠. 원래는 15분 내로 풀어야 돼요. 이 10문제를. 원래는요. 근데 10분을 더 준 거예요, 무려 10분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맨 처음에 모의고사를 할 때 여러분도 고등학교로 가면은 원래 모의고사가 3, 6, 9, 11월에 이제 봐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서울 지역은 3월과 9월에 모의고사를 보고요. 여기 경기도 지역은 6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요. 고3 때는 매달 봐요. 고3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맨 처음 보는 모의고사가 바로 요 6월 모의고사예요. 6월 달에. 그러면 처음에 보는 학생들은요, 이 모의고사라는 거를 제대로 많이 안 접해봤으니까 막상 풀면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을 다 찍어갖고 그래서 겨우겨우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처럼 이걸 다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번의 어법 문제를 볼 건데 오늘 할 내용이 사실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 참고로 어법 문제는요, 이제 모의고사 29번에서 나오는 문제로 모의고사가 2점짜리와 3점짜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점짜리가 총 10문제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법입니다. 어법.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런데 이게 3점짜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어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잘 못 맞춰요. 잘 못 맞춰. 근데 제가 미리 말하면요, 얘들아,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어법이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최근 트렌드 기준으로는요 안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1인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가 중학교 2학년일 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12월 달에 신일중이었는데 신일중이 그때 12월 막 23일인가 이때 시험이었어. 너무 늦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능이 이제 그 전달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 문제가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친구들한테 어법 문제를 한번 풀려봤어요. 수능 문제. 어법만 딱 떼갖고 니네가 한번 풀어봐라. 방법은 알려줬어. 방법 알려주고 풀었는데 여러분이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친구가 6명 정도 있었는데요. 6명 전원 다 맞췄어요. 6명 전원 다. 왜냐? 제가 이제 그 고등부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그 친구들은 1년 동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리니까 그냥 푸는 거야. 중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똑같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어법은요, 수능까지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고 오히려 고등학교 내신 어법이 더 어려워. 오히려 내신이 더 어려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보다. 그래서 일단 풀이법은 근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어법 문제 풀이에서의 이제 핵심도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1단계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는요, 밑줄로 많이 나와요. 밑줄. 지금 3번 문제처럼. 그러면 이 밑줄 쳐져 있는 게 대체 뭘 물어보는 거냐? 이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등부 어법은 중등부 문법과는 다르게요. 일단 전범위로 나옵니다. 전범위. 항상.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제 목표 어법들이 각 과마다 2개씩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거기에서만 나오잖아. 거기에서만. 그런데 고등부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교과서에 목표 어법이 있긴 있어. 고등부 교과서에도. 근데 시험에서 그것만 내지 않아요. 절대로. 항상 전범위로 냅니다. 전범위로.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아니 중학교 때 뭐 투부정사, 뭐 동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도 사실 되게 어려웠는데 공부할 것도 되게 많았는데 아니 근데 전범이라고? 혹시 어떻게 풀어? 이렇게 되게 막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는 방법이 달라요. 푸는 방법이. 자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밑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의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밑줄이 뭘 물어보는 문제이냐를 빠르게 파악해야만 우리가 그 해당 문법을 이제 불러오기를 해야죠. 우리 머릿속에다가 불러오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 문법 지식이 함양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지금 이 2번 단계는요 안타깝게도 고등부에서 배우기 어려워요. 시간 넉고요. 이거는 중등부 과정에서 익혀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적 개념들이에요. 이 기본 개념들. 근데 이 기본 개념들이 고등부에서 다 적용할 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로 어제 저랑 상담한 한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지역부 1학년인 친구인데요.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갖고 한 1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이번에 잘 못 봤는데 선생님 근데 제가 이번에 어법만 진짜 골라서 다 틀렸다. 근데 이 내신 대비할 때 이 내용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어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외부 지문이 뭐 26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은데 어법을 따로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왜 중학교 때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방법은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풀어라, 문제 의도가 뭐다 이런 건 알려줘요. 그 학생한테 고등부에서 항상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창 설명했던 와시냐 대시냐가 이런 걸 알려줘. 예를 들어 그 풀이 과정을 내가 쭉 알려줘. 예를 들어서 와 앞에는 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왜냐면 얘가 명사절이니까 그런 거야. 그치? 하는데 문제가 뭐냐? 얘가 명사절인 걸 모르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근데 와절이 명사절이라는 건 언제 배워요? 중등부 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래서?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어. 왓이 명사절인지 뭔 절인지도 몰라. 대시 뭔 절인지도 몰라. 이건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내가 그렇게도 강조를 하는 게 개념 백지 테스트를 계속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지식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요 문제를 못 푼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각 어법별로 문제 풀이법이 있습니다. 풀이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알려줄 건데 사실 오늘 다 알려주기에는 분량이 좀 많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고등부에서 나오는 그 고등부 기출 어법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설명을 안 했다면은 어쨌든 제가 다시 말해주고요. 이 고등부 기출어법이 뭐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신이냐 모의고사냐 수능이냐에 상관없이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학교를 가더라도 대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든 또는 토익 시험을 보든 영어 시험 종류에 상관없이 어법에서 나오는 거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사 관련 어법이고요. 두 번째는 절 관련 어법이고요. 절 관련 어법 우리 최근에 배웠었죠? 완수불명하면서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예요. 저는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 기타에는 뭐가 속해 있냐면요. 기타에는 대명사 문제, 그리고 대동사 문제, 그리고 형용사 대 부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병렬 구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고치구문 이런 특수구문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뭐 전치사 대 접속사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떨거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순서로 썼잖아요. 이 순서대로 출제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관련 어법이 전체 어법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 차지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게 50%고요. 얘네 합쳐서 나머지 50%예요. 얘네 합쳐서 이거 다 합쳐서 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50%도 아니에요. 한 60%까지 해도 돼요. 얘는. 아니 70%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 동사 관련 어법.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푸느냐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풀었던 3번 문제 있죠? 여기에 적용을 해볼 거고요. 제가 추가로 뽑아놓은 퀴즈가 다 어법 문제예요. 그리고 다 대부분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께서 좀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요 그냥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정말로 저를 믿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고등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법 유형이 뭐다? 지금 여기 써놓은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동사 관련 어법. 자 그래서 일단 동사 관련 어법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이게 뭐냐면은 동사나 준동사는 이렇게 세 종류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make, makes,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밑줄 쳐져 있어. 아니면은 뭐 made, 뭐 making, 또는 뭐 to make, 뭐 형태가 많죠. 아니면 뭐 have made, 뭐 되게 많죠. 이 형태가 등등등. 이게 다 동사처럼 생긴 거죠.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요, 동사처럼 생겼으면 동사 관련 어법이야. 동사처럼 생겼으면. 알겠죠? 다 동사처럼 생겼잖아. 그죠? 이게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푸느냐? 풀이 과정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구문 분석을 합니다. 구문 분석을 해서요.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이게 1단계예요. 항상 1단계. 됐어요? 예를 들어 to make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여러분 to make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사가 아니죠. 준동사니까. 다시 한번 준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될 확률 빵프로요. 빵프로. ing, pp, to 동사원형 다 동사 아닙니다. 다시. 자 그러면 to make의 밑줄이 만약 딱 하고 쳐져 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하는 거냐? 앞뒤에 문장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구문 분석을 먼저 하라는 거야. 구문 분석을 해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만약에 구문 분석을 했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를 신경 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스위치가 맞느냐, 단수 복수형이 맞느냐. 두 번째, 태가 맞느냐, 능동태,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태로 써야 되냐, 수동태로 써야 되냐. 이걸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요거를 신경 쓰면 됩니다. 됐어? 자, 여러분, 우리가 고등부 버전의 어법 문제를 풀 때는요, 중등부에서 하던 거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그러니까 반대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등부에서 배웠던 어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 그럼 투부정사의 뭐 명사정용법, 뭐 형용사정용법, 죄송해요. 뭐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명사로 쓰였니, 형용사로 쓰였니, 부사로 쓰였니 이걸 우리가 다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등부식 문법이죠. 고등부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 단순 암기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가는 거야. 역으로. 얘가 뭐에 대한 문제일까? 일단 동사처럼 생겼네. 동사 자리가 맞나? 만약에 구문 분석했더니 여기 딱 동사 자리야. 그럼 이제 얘가 스위치가 맞나? 여기 동사에 s 붙여야 되나? 아니면 s를 붙이면 안 되나? 이런 걸 신경 쓰고요. 그리고 얘를 현재로 써야 되나? 과거로 써야 되나? 미래로 써야 되나? 또는 능동태로 써야 되나? 아니면 수동태로 써야 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제 있죠, 시제. 고등부에서는 시제, 문제,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시제 문제. 시제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제 문제의 대표가 사실 완료 시제잖아요. 현재 완료, 뭐 과거 완료, 뭐 이딴 것들인데요. 근데 이 완료 시제는요, 딱 중2, 중3까지만 잘 나오고요. 고등부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제 문제를 낼 때는요, 주로 다른 녀석과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녀석과 결합돼서. 이것까지는 뭐 안 써도 되는데, 다른 녀석과 결합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주어 동사인데 그냥 동사 자리에 단순하게 여기에 뭐 have TP 쓸래 아니면 뭐 had TP 쓸래 이런 문제 안 낸다는 거야. 이런 문제 안 내고요. 어떤 문제를 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to 동사 원형 쓸래 뭐 to have TP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예를 들어 즉 투부정사와 시제를 결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기가 가정법이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 뭐 이런 식. 그래서 시제와 가정법을 결합해서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시제를 독단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자리가 맞을 때의 경우는 이렇게 봤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자,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나눠서 써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밑줄이 만약에 준동사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밑줄이 to make로 나와 있어. 내가 구문 분석을 다 했어. 다 했는데 앞에 동사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됐어? 요 상황이라고 쳐볼게. 즉 밑줄이 준동사 형태면요. 그러면 여기가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자리인가? 이거를 이제 신경 쓰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가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때 뭐가 필요해? 이때 여러분의 투부정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인다. 이거 언제 배워요? 지금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몰라. 만약에 모른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가 투부정사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본 문법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밑줄이 준동사 형태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makes의 밑줄이 쳐져 있어. 이렇게. makes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근데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야. 앞에 동사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요 무조건 준동사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동사 자리가 아니면 뭐라? 준동사로 써야 된다. 준동사. 무조건 준동사로 써야 돼. 그러면은 어떤 준동사를 써야 되지? 투부정사 써야 되나? 동명사 써야 되나? 분사 써야 되나? 어떤 걸 써야 되지? 이거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의 기본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다. 라는 이 기본 품사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기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어떤 거냐면 바로 태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능동과 수동 어떤 게 맞는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동사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이 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80% 이상 80%? 90% 이상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등부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요. 예를 들면 여기 투부정사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뭐 앞에 나온 동사에 따라 달라지잖아.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무슨 뭐 want 뒤에 투부정사, hope 뒤에 투부정사, 뭐 예를 들어 enjoy 뒤에 ing, finish 뒤에 ing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요 암기로 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부에선 그런 문제 안 내요. 그런 암기 문제 안 냅니다. 앞에 enjoy 나왔으니까 to가 아니라 ing 써야지. 이런 문제 안 낸다고요. 이런 문제 안 내고요. 대부분은 해석이 결합된 형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에서. 근데 문법에서 해석과 결합하기에 제일 좋은 게 바로 태예요. 태. 능동태는 하는 거고 수동태는 안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결합하기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대부분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요. 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적으로 풀어볼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느라 만약에 필기하고 싶었는데 필기 못하신 게 있다면요. 이 PPT 파일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100몇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좀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일단
밑줄 쳐져 있는 문장 있죠. 여기 because, to start, cutting, lifted, wh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장을 다 살펴보면서 구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 여기를 다 구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전체, 여기도 여기 전체.